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후진국 한국에 보내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상부에서 내린 짓이라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보내다니 힘내. 너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네는 한국 한 번도 안 가봤니? 승무원이 일하고 싶은 곳 중 1위가 한국이라는 말 여러분은 놀라우신가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명성이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승무원을 그만두기 위해 지상직으로 전환을 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싫어하던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은 물론 한국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전문성과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푸르트 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독일 출신 승무원 아비가일 케미르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꿈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일 땐 아니었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대통령 같은 걸 꿈꾸었고 여자친구들의 경우 승무원을 동경하는 것도 흔했죠. 예쁜 옷을 입고 하늘을 비행하는 게 상당히 멋져 보였거든요. 특히 여러 나라를 비행하고 그 나라에 머물며 공짜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느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이 되었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건 아니었어요. 승무원이 된 이후 매일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승무원의 진짜 모습은 모른 채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죠. 비행기 승무원은 항공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멋져 보이기만 하는 것과 다르게 여행에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일과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며 우수한 고객이 있다면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역시 승무원이 할 일이었죠. 그로 인해 매 비행 전 승객들 명단을 살펴보고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그려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했어요. 그로 인해 업무 압박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다가왔죠. 그리고 승객들 역시도 자신들이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했기에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힘든 상황이 추가되었는데요. 불규칙한 근무 시간 때문이었죠. 배정받는 비행기 노선은 항상 변했기에 비행시간이나 각 나라에 머무는 일정이 모두 달랐어요. 당연히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업무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승무원의 전반적인 생활은 건강을 저해하기 충분한 환경이었어요. 그로 인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업무를 소화하려면 스트레스 관리에 힘써야 했죠.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생각을 가진 채 공항으로 출근하는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승무원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오랜 시간 출근을 위해 이동해야 했고, 기나긴 비행을 마치고 다시 독일에 귀국했을 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죠. 이런 일정들이 계속되니까 정신적으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업무 스트레스 등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하는 유럽행 노선이 저희 주 배정지였는데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승객들과 동료들의 복잡한 대인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가끔 오해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승무원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점이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하고 친절하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승무원의 업무 중 하나니까요. 철저하게 감정은 배제되고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관리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백조가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있으려면 물밑으로 발장구를 쉬지 않고 쳐야 하잖아요.
승무원도 그랬죠. 겉으론 웃고 있지만 그 미소를 여유 있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선 스트레스 조절과 심리적인 기술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 저는 공항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많은 업무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해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든 버티려 했다면 제 스스로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지경이었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야 했어요.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이 멋있어 승무원을 택했지만 물러나야 했죠.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제 정신건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은 결정이라고 저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승무원 업무에서 물러나고 지상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상사에게 하던 날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뻤거든요. 그 하늘 위로 그림처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는 순간 오늘 말하지 말고 내일 말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하고 말았습니다. 지상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많은 승무원들은 하늘을 날기 원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꿈꾸며 저처럼 꿈을 키우기 때문이죠. 지상직으로 배정받는 건 업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또는 임신이나 건강상 이유로 비행이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직을 신청했을 때 상사는 걱정했죠. 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말에 정말 의아해했고 업무 압박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바람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당연히 지상직으로 보직 변경을 신청하면 독일 내 공항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전제 눈과 귀를 의심했죠. 독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배정받은 경우가 정말 드물어서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푸르트 항공 내에서도 상당히 우수 승무원으로 손꼽혔어요. 그런 제가 지상직을 신청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죠. 경험을 쌓는다면 지상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배정하는 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상사가 저에게 와 제가 한국으로 배정받기 위해 힘썼다는 말을 할 때 알 수 있었죠. 저는 희미한 웃음을 보이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위해 힘써준 고마움을 알았기에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고 한국으로 갈 예상을 하지 못했기에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기 전에 승무원 생활을 그만두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머무는 게 업무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승무원을 아예 그만두기엔 저는 승무원을 아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처음 탑승한 한국행 비행기는 승무원의 자격이 아닌 승객의 자격으로 탑승해 가고 있었죠. 같은 프랑스푸르트 항공을 타는 건 싫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보고 수군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한국 항공사를 이용해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영어를 수준급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독일 내에서도 여러 나라를 비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승무원들은 많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대화하려고 생각하기에 꼭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비행기와 한국인 승무원들은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독일인인 저를 포함해 한국인과 다른 나라 외국인도 있었는데요. 몇몇은 일본인도 있었는데 일본어를 하는 한국인 승무원도 있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자신의 나라 언어로 안내를 받는다는 건 그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편리하고 기분이 좋죠.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으며 한국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설레고 긴장스러운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터미널을 거닐며 전 세계 공항을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독일에서 제가 주로 방문했던 공항에 비해 훨씬 크고 웅장한 인천국제공항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건 흡사 큰 항공기를 배정받았을 때의 감정과 비슷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주 공항은 상당히 작은 규모였기에 큰 비행기는 잘 없었어요. 어쩌다 경유하는 비행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말 드물었죠. 하지만 신기해 보였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런 벅찬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항이 내 근무처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오히려 독일에서 제가 주로 출퇴근했던 공항이었다면 승무원 생활을 오래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 정도입니다. 항공사 측의 배려로 정말 큰 공항의 좋은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좋았던 건 한국 인천공항 주변에 숙소로 할 곳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독일은 공항 주변에서 가까운 숙소를 구하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이동 시간이 적고 지하철을 이용해 충분히 갈 수 있어서 한국에서 지내는 게 편리했어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면 1시간 안에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휴일이면 도심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크게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도 지하철의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서울에 도착하면 곳곳에 구경할 거리가 즐비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건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그동안 쌓여있던 업무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 같아서 업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걸 걱정했어요. 독일 항공사지만 한국에서도 이용하려는 외국인들이 있을 테고 그들에게 안내를 하는 건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걱정이었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도 했지만 언어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어요. 번역기를 켜고 통역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물론 프랑스푸르트 항공 내 한국인천공항 지상직에는 한국인 승무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친절하고 별다른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일 내에서는 종종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상직으로 보직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동료들이 걱정했었는데 한국으로 배정받고 나니 그런 일들이 없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직 승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항공사와의 협력이나 일정 관리 승객 서비스 등 모든 업무의 정확성과 책임감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기술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미 비행을 하며 쌓았던 경험과 한국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어우러져 힘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최고였어요. 독일 내에서는 비행기 출국 시간이 다가와도 줄을 제대로 서지 않거나 비행기가 막 뜨기 전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있어 비행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출발 전부터 진을 빼는 거죠. 그로 인해 이미 탑승한 승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승무원의 몫이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승객들은 비행 내내 크고 작은 컴플레인을 걸며 예민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 인천공항에서 지상직위를 하면서 느꼈던 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늘 외국인이라는 점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도 출국 수속을 차례차례 질서 있게 지켰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죠. 내 행동 하나로 비행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인들은 승무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신기했는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게 한두 달 늘어나니 저도 모르게 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좀 더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하고 싶어졌고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 승객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싶었죠. 독일에서는 공항에 출근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휴일에도 출근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저에게 다시 자신감을 찾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온 노년의 관광객을 가이드하던 한국인 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어요. 보안 체크포인트에서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긴급한 순간임을 직감했고 보안구역으로 달려가 상황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잃어버린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빠른 상황 판단과 한국인 동료들의 협조로 가방을 찾을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상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점점 숙련되어 갔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노력과 전문성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동료들과 세계 각지에서 오는 승객들을 만나며 제가 많이 성장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숨겨있던 힘과 탄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려울 것 같았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자 어떤 도전에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비행을 멈췄던 걸 떠올리게 되었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도도하게 보이기 위해 물밑에서 수없이 발장구를 쳤던 백조처럼 저 역시 그럴 준비가 된 거였죠. 저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저희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에 아쉬움도 있었죠. 하지만 전과 다르게 이제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을 준비가 된 거죠. 항공사의 비행 승무원 복귀를 보고했을 때 감사하게도 한국과 독일 노선의 승무원으로 배정해 주었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한국 승무원들과 승객들에게 배웠던 친절과 배려, 그리고 미소를 몸소 실천하며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거예요. 저를 진정한 승무원으로 성장하게 해준 한국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오게 된 후 승무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상당히 버거운 직업이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노동 강도도 늦지만 특히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승객들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멋진 승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한국은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한국 때문에 겪은 스트레스 탓에 담배를 꺼내는 외국인에게 다가오는 빠른 실루엣. 외국인의 담배는 부러뜨려지고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그리고 폭언을 듣는 외국인은 입을 꾹 다문 채 폐암에 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고 외치고자 하는 표정입니다.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아놀드 베이퍼입니다. 가게의 손님들은 전자제품을 살 때 대부분 일본산을 원하지만 저는 가전제품 하면 뭐니 해도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인 LG와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제가 아무리 한국계 기업을 추천해도 솔직히 한국은 네덜란드에서 후진국으로 소문난 국가가 아니냐고 얘기하곤 했기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면서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느라 항상 입이 너무 아픕니다. 그냥 기계에 녹음해놓고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들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언젠가 장인어른께서는 텔레비전을 바꾸고 싶다고 저에게 문의를 했는데 자기 사위가 그쪽 업계에서 일하니까 이왕 살 거 저한테 사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일본 쪽 어디 기업이 괜찮냐고 추천해달라고 했기에
저는 또다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자꾸 일본 계열의 전자제품만 선호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전문가로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나온 텔레비전의 화질과 크기가 일본보다 더 특출나고 진보적이라고 입 아프게 또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더러 전문가가 맞냐고 물어보았고, 너한테 다시는 텔레비전을 사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LG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인 텔레비전을 직접 사들고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도대체 후진국의 텔레비전을 왜 우리 집에 들여놓았냐면서 저를 거의 내치다시피 했는데요. 저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텔레비전을 작동시켜 드렸고, 장인어른은 기겁하시면서 정말 한국의 TV냐고, 대체 이런 기술력을 일본 말고 다른 국가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나한테 비밀로 했냐고 오히려 다그치더군요. 장인어른의 반응이 그랬던 것은 솔직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쪽 업계에 종사하지 않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후진국의 생각 때문에 무엇을 사기 전에 국가를 따질 때면 일본을 떠올리곤 했으니까. 그러나 전자제품 쪽에 발을 들이면서 저는 네덜란드의 판매 업종 계열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한국에 여행 갔다 와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먼 국가였고, 가전제품 하면 일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한국으로 이동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미 한국 어디에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전부 다 세워놓았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죠. 당시에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갈 거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고 장인어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다가 언제든지 바닥에 고꾸라지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라 해도 비록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소문이 났긴 했지만 비행기가 함부로 떨어질 정도로 빈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굉장히 불신한 마음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다행히도 멀쩡한 모습과 함께 저는 도착했고, 인천공항에서 눈을 비비적거리면서 이곳이 진정 한국의 공항인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면서 굉장히 신이 나 보이는 얼굴로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형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크기와 화소의 텔레비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곳 한국이 갖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공항 한가운데에 떡하니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강도들과 노숙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관을 보고 어째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대형 텔레비전을 감상하거나 주변을 거닐고 있었고, 아무도 그러한 크기의 텔레비전을 보고 신기해하지도 않았던지라 저는 그들의 묻어남이 매우 신기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난한 국가의 경관이냐고 물어보았고, 동료들은 한국은 절대로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고 계속 우리는 말했으며, 그것은 전자제품 쪽에 종사하고 있는 네덜란드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한 번쯤 출장을 와봐야 한다는 것을 이전부터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고 안락한 한국인의 표정을 보면서 새벽이면 식당 유리를 깨부수고 식재료와 기계를 훔쳐가는 네덜란드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렸고, 한국인들이 정말 저 텔레비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로 값비싼 물건이 전혀 도둑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자제품 업계 종사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자를 뒤집어 쓴 수상한 인물이 텔레비전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갑자기 텔레비전의 전원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그리하여 텔레비전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음에도 가전제품 업계에 종사하는 네덜란드인으로서 텔레비전을 훔쳐가려는 계략을 가만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텔레비전에 다가가 그의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을 감싸고 있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뒤에 있어 볼 수 없었던 모자에 붙어 있는 보안을 뜻하는 시큐리티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에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수리하러 온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인식했습니다. 다짜고짜 저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도둑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는 텔레비전의 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려던 행동을 마저 하라고 한국인에게 얘기했고, 한국인은 얼떨떨한 모습과 함께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하나 지켜보았는데 한국인은 가방 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손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 알코올과 수건을 꺼내어 텔레비전 주위를 닦았고, 겉에 있는 액정은 신문지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가전제품 종사자로서 매우 배려심 깊고 성실한 청소부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별 생각 없이 물걸레로 텔레비전의 액정을 청소하면 자국이 무조건 남게 되는 법이라 화질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알코올과 신문지를 활용한다면 화질도 챙기고 청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아끼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한국의 배려심을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이로웠습니다. 마침내 동료들에 의해 팔에 붙잡혀 텔레비전으로부터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제가 하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쪽팔리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저희 구렛나루를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가난한 네덜란드에서 온 것을 티 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어째서 네덜란드가 가난하냐? 고했고, 가난한 것은 오히려 전쟁하느라 돈을 모두 소진하는 한국 아니냐고 했는데요. 동료들은 주위를 보면서 이곳이 한국인데 그런 말을 잘도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것도 보기 드문 능력이라고 얘기하며 이게 정말로 가난한 국가의 공황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현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한국인에게 연신 사과하고 싶었지만 한국인은 제 말을 애초부터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았고,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나 피우기 위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서 입에 물었는데요. 동료들은 갑자기 제 담배를 부러뜨렸고 바닥에 던지면서 신발로 뭉개뜨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폐암에 걸리든 말든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는데 동료들은 공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했고, 사실 우리들은 네가 폐암에 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냐고 동료의 넉살을 쥐고 침을 뱉듯이 얘기했고, 동료들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공항 밖 어딘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것은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곳 역시 매일마다 청소부에 의해 청소되고 있는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모두 오순도순 모여 담배를 피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데서나 흡연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공항을 떠올리며 어째서 휴전 국가보다도 불편하고 더러운 인프라를 네덜란드가 자랑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국인의 이러한 인프라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나오고 있던 찰나, 동료들은 담배를 부러뜨려 미안하다며 저에게 새 담배를 손수주었고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가난한 네덜란드의 모습이 떠올라 담배를 마구 빨아대면서 길거리를 보는데 또다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며 입이 쩍 벌어져 담배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게 오염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길거리와 달리 한국의 길거리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있는 반짝반짝한 대리석 같았어요. 이것은 청소부의 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다름 아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시민의식 덕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느꼈던 시민의식보다도 더욱 특출난 무언가를 가진 한국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아래에 떨어져 있는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담배꽁초를 쳐다보며 저는 그대로 입에 물었고, 동료들은 더럽게 뭐하는 짓이냐며 제 머리를 한 대 쳤기에 저는 또다시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제야 동료들은 우리가 왜 자꾸 한국으로 매년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이런 한국이라서인지 가전제품 쪽도 유명하다고 너희들이 말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담배를 주워들었는데 동료들은 자꾸만 더러운 짓 좀 깨끗한 한국에서 하지 말라면서 제 손등을 또 쳤기에 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또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흡연장을 빠져나왔고 저는 어딜 가나 값비싼 전자제품을 제발 좀 훔쳐가 달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전업으로 도둑질을 하더라도 한국이라면 먹고 살만할 것 같다는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동료들은 진정 한국으로 오고 싶다면 전자제품 판매업계에서 1위를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두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정통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부분을 광고에 써먹어야 하는지 날마다 메모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어 요긴하게 팔아먹어야 손님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저 역시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덜란드에 돌아왔고 네덜란드에 있는 후지고 저렴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 있던 값비싼 텔레비전을 떠올렸고 손님들이 텔레비전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자꾸만 들려오는 일본산 텔레비전 대신에 한국에 있는 삼성과 LG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덜란드인들은 제 말이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판매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의 한국을 비웃는 표정에 점점 면역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파하다 보니 나날이 매출이 늘어갔고 매출이 늘면 늘수록 저는 하루빨리 네덜란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기 위해 전자제품을 열심히 팔아치웠고 저희 집안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전자제품이 한국 계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에 다녀온 부자 나라인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매일마다 갱신되는 수익률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월등한 판매 수익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기분을 매일마다 느끼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자 나라인 한국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종종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의 이민이라는 목표에 아주 와닿아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저 혼자 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한참 전에 갈 수 있었을 테지만 저는 장인어른과 아내 그리고 가족 모두를 한국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모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는 파리의 한 건물.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레 다가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을 보니 곧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여성으로 20살인 마르게트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파리올림픽을 응원하러 다시 부모님과 살던 파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았어요. 저는 정치학과 언론학을 함께 전공하고 있기도 한데다가 제 꿈 또한 훌륭한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글 쓰는 것은 저의 생활이기도 하지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는 부족함 없이 자란 편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네요. 저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꽤 여유롭게 자랐어요. 이런 저의 배경은 늘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기에 저는 최대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쑥스럽긴 하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외곽이긴 하지만 물려받은 성과 저택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부유층만 다니는 학교에서 좁은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평범한 공립학교를 다녔죠. 부모님의 그런 교육은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저의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절약하는 법도 배워나갔죠. 가끔 제가 저도 모르게 여유로운 사정을 티내게 될 때는 친구들의 놀라는 눈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죠. 사촌들이나 아주 가끔 만나는 부유층 이웃들은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더군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지지 않고 불려나가려는 생각, 가진 것을 뽐내고 싶은 생각, 일반인들을 비웃는 마음가짐 등이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로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정치외교학과로 진학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나니 언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정치인들의 행보와 세계 정세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들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로 기특해 하셨지요. 저는 곧 제가 잘 모르는 곳인 아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발 빠른 실행력으로 일본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가게 되었지요. 일본을 선택했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원했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제가 아시아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유일하게 교환학생 공고가 붙은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이고요. 부모님은 역시나 저의 이런 행보를 정말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품은 뜻과 꿈을 응원해 주었지요. 저는 대학교조차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파리 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공항에서 길을 묻는데 영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거리 아무 곳도 아닌 바로 공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공항이라면 자고로 해외여행을 오가는 곳이니 영어는 기본적으로 통할 줄 알았어요. 제가 프랑스어도 아닌 영어로 물었는데도 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들도 영어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전혀 영어처럼 들리지가 않았죠.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고 일본에 1년간 있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의 발음 방식으로는 영어가 제대로 구사되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일본 대학교에 처음으로 왔을 때 받은 헌대는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만요. 일본인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푸른 눈에 금발머리, 외국인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늘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쳐다보는 것인지 그저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삭이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도 영어면 잘 통한다기에 영어 공부만 열심히 했지. 일본어 공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기본적인 일본 대화 문장 몇 개를 외워오긴 했지만요. 그들에게 섞이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그들의 문화와 생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제가 일본어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웃으며 제 말을 받아주었어요. 제가 교환학생 적응 프로그램 중 고충 상담 시간에 교수님에게 일본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저와 더 쉽게 어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회유책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제 학교 생활이 더 나아져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 그들의 생각과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론인이 꿈이다 보니 일본어를 잘하게 되고부터는 매일 일본의 뉴스와 기사를 열심히 보곤 했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나라를 잘 골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일본이고 역사적으로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열려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의아했던 것은 같은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매우 안 좋게 보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조차 수업 시간에 한국을 비난하고 안 좋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국을 일본에 비하면 문화 수준과 발전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요. 제가 프랑스를 떠나오기 전에 한류 문화에 빠진 친구들을 보곤 했었기에 한국의 인식은 원래 긍정적이었어요. 일본에도 종종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지요. 그런데 곧 그런 목소리는 비난받곤 했어요. 어떻게 일본을 따라한 문화를 동경하냐고요? 한국의 문화는 돈벌이를 위한 저질적인 문화라고도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듣고 기사와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살아보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과거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제가 일본에 있은 지 1년이 흐르고 저는 다시 파리에 들르게 되었어요. 바로 파리 올림픽 때문이죠.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제가 살던 도시인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에 뿌듯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저는 듣고야 말았어요. 친구들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파리에서 올림픽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둥. 지난 도쿄올림픽을 못 봤냐는 둥. 우린 이미 개최했는데 파리에서 개최한다고 그게 자랑스러울 일이냐는 둥. 파리는 더럽고 위험한 도시라서 쉽습니다. 틀다는 둥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고 가방만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도 표정 관리를 하며 잘 어울려 보려 노력하느라 혼이 났지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들이 저에게 처음 보는 아주 환한 미소로 다가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파리 올림픽을 보러 가고 싶은 친구들 몇이 모였는데 네가 집에 갈 때 함께 구경 갈 수는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살다 왔으니 함께 가면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뒤에서 파리를 그렇게 욕하던 친구들이 표정을 싹 바꿔 함께 가도 되냐고 안내까지 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화가 치미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래 파리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한번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승낙해 주었지요. 그리고 숙소도 바로잡을 필요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저희 집에는 어차피 방이 많이 남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제가 파리에서 꽤 부유한 집안의 딸이구나를 추측했는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아니면 고마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지요.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서열이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들면 무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찌됐건 저는 응원단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 사촌이 대표로 출전하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아시안이 파리 국기를 들고 저와 함께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도되면 꽤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뒷말하는 것에 많이 실망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도움받은 일도 있었기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올림픽 개막식 일정에 맞추어 파리로 돌아왔지요. 파리 공항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취재진을 보니 저는 정말 뿌듯하더군요. 그러나 일본인 친구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해댔어요. 파리 공항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불편하다느니 화장실은 왜 이렇게 생겼냐느니 말이죠. 물론 그들이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기에 프랑스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편하게 욕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듣다가 말했어요. 저기 있고 있나 본데 여기 프랑스인 한 명 있습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일본인 친구가 말했어요. 아 미안 네가 너무도 일본에 동화되어 일본인이라고 착각했나 봐. 그런데 너도 일본에 있어봐서 알잖아. 일본보다 나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 제가 그들의 문화를 너무 존중해주고 맞장구 쳐줘서 일본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아무튼 어렵게 부모님이 구해주신 개막식 표로 개막식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개막 공연들이 너무도 뿌듯하여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불만은 여전했지요. 도쿄올림픽 때보다 질이 너무 떨어진다. 프랑스가 예술적으로 훌륭할 줄 알았는데 우습기만 하다 등으로요. 조금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은 늘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해서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친구들 표까지 여러 장을 구해달라고 한 것에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표를 구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었으면 개막식을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던 제 예상을 무너뜨리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도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하는 건 별로이지 않나요? 그리고 입장식을 할 때 한국을 프랑스가 북한으로 잘못 호명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북한이라고 호명한 것은 정말 큰 실수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는 깔깔거리고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잘못 불린 것에 대해 고소하다는 식으로요. 저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호감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일본에서 접한 기사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곤 했어요. 그런 제가 들을 때도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프랑스의 언론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해버리면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에도 그 실수는 프랑스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지요. 개막식이 끝나고 늦은 저녁 부모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은 예상보다 더 좋은 집이라며 너무도 기뻐하더라고요. 파리에 온 것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게 더 좋아 보였어요. 부모님은 친구들을 반기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친구들은 파리에 온 김에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파리 곳곳을 안내해 주기를 원했고, 저는 프랑스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주어야 했어요. 친구들은 저더러 메달전 때만 보면 된다고 계속 설득했죠. 저는 취재진들의 취재 모습과 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속속 드릴을 다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한날은 사촌에 예선전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다니도록 했더니 갔다 와서는 온통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서 일본 사람을 발견해서 따라다녔다느니 대중교통이 왜 이렇게 최악이느냐는 둥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오려 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경기를 보는데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인의 준결승전이 열린다며 보러 가자고 해서 보러 갔다가 발견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인 선수들은 모두 예의가 바르고 한국인 코치진들은 빠릿빠릿하게 선수를 보조했어요. 그 모습이 인상 깊어서 그 뒤로는 한국인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일본에서들은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한 어린 한국인 탁구 선수는 긴장되는 순간에도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느 펜싱 선수는 내내 심판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사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언론인이 아니었기에 제 SNS에 인상 깊은 것들은 짤막히 기록하곤 했지요. 저의 그런 의견들은 일본인 친구들에게 하나도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치 한국인을 까내리고 일본인이 더 우월해 보이려고 애쓰고 동동거리는 것만 같았죠. 하야타 선수가 메달을 따고 한국인 선수가 메달 획득에 실패한 순간에도 말이에요. 하야타 선수는 승리를 거머쥐고도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반면 패배한 어린 한국인 소녀는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저에게 친구들은 한국인들의 오만하고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패배한 주제에 괜찮은 척 한다고 말이지요. 그때부터 혹시 내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보기 시작하자 한국 선수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심판의 판정이 이해가 안 갈 때조차 순순히 수긍하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 선수들을 비웃을 때 정말로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경기가 바로 양궁 경기였는데요. 양궁 분야에서는 한국인들이 거의 다 재패를 하더군요. 제가 정말 간절히 응원해서 드디어 프랑스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응원을 하면서도 양궁의 메달들은 한국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한국에게 메달을 몰아주는 행사라고요. 저는 정말로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양궁 경기를 손에 꼽으며 기다리고 응원하는 걸 보고 일본인 친구들은 비웃더군요. 양궁 경기를 뭐하러 봐, 한국 애들이 꼼수를 써서 매번 이기는 걸 제가 양궁 경기에서 꼼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자 친구들은 제 말을 외면하더라고요. 그제야 진짜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한국 선수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며 한국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나 저의 일장 연설에도 그들의 표정은 나빠지기만 할 뿐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나마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만이 나중에 몰래 다가와서 사실은 나도 한류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티날 필요는 없어. 그게 사회생활에 좋은 방식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그 친구와 둘이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하던데 무료에다가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녀온 프랑스 친구들이 너무 멋진 곳이라고 꼭 가보라고 추천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던 한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은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했지요. 한국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명을 받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까지 검색해서 방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일본인 친구는 평소 얘기하지 않았던 한류 문화에 대한 애정을 저와 둘이 있으니 가감없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신나게 설명해 주기도 했지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일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접속했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이 제가 일본 국기를 들고 함께 일본인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자랑해 놓았더라고요. 금발머리 외국인이 일본을 응원하는 것을 우월함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라도 하듯이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군요.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제 얼굴을 떡하니 올린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일본인 친구들을 먼저 보낸 후 부모님과 프랑스 친구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한국으로 교환학생 갈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했어요. 다른 공연을 더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어져서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의 넓은 홀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모습에 한국인들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와 다정한 태도로 말이에요. 일본 문화에서 다정한 미소 안에 감춘 의도를 파악해 가며 지내왔던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의 저 다정함 뒤에는 어떤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순수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한 그들에게 저는 이제 사랑에 빠져보려 합니다. 뭐 한국인 선수들의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훌륭한 세계 정치 언론인이 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프랑스 여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정말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고 훌륭한 언론인이 되기를 응원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